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유대인들은 그 실패를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공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 과정으로 그 사람은 무형의 큰 자산을 획득했다고 봐요. 그런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은 무슨 장사를 한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무이자 대출을 3번까지 해줍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2번 이상 망해요. 네. 첫 번째서부터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한 사례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평균 3번째에서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2번의 실패는 그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무이자 대출을 3번까지 해준 겁니다. 그런 전통은 사실은 그대로 이어져서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도 실패한 그 창업가들을 굉장히 그 존중해 준다는 건 좀 어색하지만은 그거를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을 해줘요. 벤처 창업하다가 실패했거나 한 게 그 사람 자체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실패가 하나 자산일 수 있으니까 실패를 저울에 달아서 이게 진정한 발전적인 실패인지 아니면은 뭐 게을러서 정말 뭐 진짜 말 그대로 더 이상 도와줄 필요가 없는 실패인지는 그 저울에 달아보고 이제 결정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그 실패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갈 수 있는 스프링보드로 봅니다. 우리 점프대 있잖아요. 네. 다이빙 하는 선수들이 쭉 높이 솟아오를 때 스프링보드를 활용하잖아요. 스프링보드가 없으면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유대인들은 그 실패를 절대로 이렇게 괄시하거나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성공의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제로 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한 사람을 나무라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론 냉정하게 제긴 하죠. 예, 그래서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에서도 실패 컨퍼런스라는 걸 하더라고요.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최근에 열렸던 실패 컨퍼런스는 되게 재미있는 제목을 했더라고요. 망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네. 해민스님 그 책에 패러디해가지고. 근데 IT 회사를 창업했다가 폭망한 강연자 5명이 나와가지고 실패하면서 깨달은 점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20대에서 50대까지 다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 행사비를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업할 때 내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면서 꿀팁들, 당신들은 뭐 하려면은 뭐 세금에서는 요렇게 하고 파산 신청이나 사업자 등록은 요렇게 하고 막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모델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다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9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페일콘, 그러니까 페일 컨퍼런스, 이게 열린 이래로 많은 나라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실패에 대해서 이게 정말 사회적인 자산이구나, 중요한 거구나, 이걸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함께 발전하자, 이런 좀 인류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실패나 역경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건 유대인의 절기가 그게 승리를 자축하는 절기가 하나도 없어. 그게 다 그들의 조상이 겪은 역경을 다시 반추하는 그 절기거든요. 유대인들은 교육도 그래요. 그 자녀들이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가는 과정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요. 그래서 역경지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 어떤 인생의 매듭을 져야 될 시기, 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거나 뭐 이런 기회 때 일부러 그런 기회를 맞을 그러한 여건을 부모들이 한번 줘보는데, 그 사무엘 마커스라는 유대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고등학교 졸업할 적에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편도 배편 그 티켓을 하나 줘요. 다녀오라고. 어디로? 그게 그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일본이야. 어허. 근데 이 친구는 그 티켓만 가져왔기 때문에 거의 주머니에 돈도 없었어. 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해서 일본에 도착해서. 네, 일본에 도착해서 그 바닷가 민박집에 구해서 이제 있는데, 하루는 그 창문을 내다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해변가에서 뭔가를 주워. 그건 호기심에 나가서 봤어. 봤더니 그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는 저 일본 사람들은 저 조개 껍데기를 주워서 뭐를 하지?
라고 보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일본 사람들은 단추도 만들고 조그만 보석함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 전복이나 이 조개 껍질, 그 자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영국계 유대인은 그 이제 자개라는 용어도 몰랐을 테지만 그걸 보니까는 참 신기하거든. 그리고 이쁘거든. 그래서 거기서 자개 단추하고 보석함을 사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보내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받아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워낙 잘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그 자개 단추하고 보석함을 보내가지고 그 아버지는 그 사업으로 성공해서 그 가게를 2층으로 올리고 나름 큰 돈을 법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원유가 그 당시 개발이 돼.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그 원유 개발에 한참 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가 돼서 이 젊은이도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원유 개발하는 데를 가봅니다. 그리고 원유를 사다가 일본에 와서 파는데 인도네시아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원유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거야, 거기는. 근데 일본에 와서는 이걸 가지고 난방도 하고 이제 등유도 키고 하니까는 일본에서는 이제 돈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원유가 러시아 바쿠 지역에서 카스피해에서 대량으로 개발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바쿠에 가서 원유를 사서 배에 싣고서 일본까지 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초기가 되나서 원유를 어디다 싣고 왔냐 하면 포도주 그 통에다 싣고 와요. 네. 근데 싣고 와서 보니까는 기름이 새가지고 그냥 지저분해졌을 뿐만 아니라 원유의 양이 팍 줄어든 거야. 그래서 야, 이거 기름을 새지 않게 운반할 수 있는 법이 없을까라고 궁리를 한 끝에 세계 최초의 유조선 탱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기름을 가져오면서 한 방울도 안 흘려. 그래서 벼락부자가 돼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유조선 회사의 그 로고를 뭐를 붙이냐면 자기는 조개 껍질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 조개 껍질 로고를 붙여. 그게 쉘이라는 석유 회사가 되는 거예요. 쉘.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유대인들은 역경도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도 역경의 기회를 준다고 그럴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그 실패와 역경이 아이를 성숙시키는 그 과정을 하나의 자녀 교육의 과정으로 그들은 이제 활용하는.